고성국 라이브쇼 첫 코너 시작하기 전에 네. 도착한 문자가 있어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3999님인데요. 안 쓰려 그냥 놔뒀던 롯데카드도 다시 써야겠네요. 아이고. 이런 예. 말씀 주셨고 9108님 롯데의 결정 환영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한다. 네. 이런 의견도 붙이셨습니다. 네. 예. 자, 첫 코너입니다. 정치적 경륜을 갖춘 여야의 중진 의원들의 날선 토크, 용호 상박. 이제 시작합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 모셨고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호상박 영화 기억나세요? 네, 재미있는 영화를 여기서 또 실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목 토크라고 하는 거를 본격 토크 전에 합니다. 어느 분이 먼저 지목 토크 시작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선수가 좀 위시든가요? 5선이시든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4선이신가요? 네, 네. 예. 그럼 먼저 뭐 하시죠. 선배님께서 먼저 하시죠. 물은 거죠? 예, 네. 우리 유기준 의원한테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임명진 비대위원장님이 처음에 새누리당에 이제 입당하셔서 비대위원장 되시면서 거의 새누리당을 해체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이면서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좀 변화된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임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보수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의 수구적인 새누리당의 장래 네. 정책 성공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그래요. 궁금합니다. 답변 1분입니다. 예. 임명진 위원장을 우리가 아주 어렵게 선거 초력 끝에 모시고 왔는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사정하에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해 내우외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당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당 외부적으로는 그 떠난 지지자들을 다시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네. 그 개혁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삼정 정책을 써서 정당, 정치, 그다음에 정치를 다 네. 개혁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시 개혁하면서 네. 또 당을 바꾸는 모습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심지어는 우리 당의 주축이 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많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바꾸는 그런 모습을 근데 보이는데 아직 좀 미흡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30초 반론 드릴게요. 네. 이후에 뭐 홍준표 지사든가요. 뭐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새로운 새로운 등장하면서 또 그리고 거리의 광장 저편에 태극기가 이렇게 휘날리면서 그 태극기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거기에 나타난 의원들의 그 수구적인 상황, 정말 미래와는 좀 거리가 있어 알겠습니다.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좋지 못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 전부 다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당에 적지 않은 숫자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많이 당력이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보수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예. 그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정이라서 알겠습니다. 이제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이게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목 토크는 질문하시고 답변한 다음에 반론만 하게 돼 있는데 이제 반론에 대한 답변까지 하셔가지고 예, 이번에는 네, 유기준 의원님이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사정이 바뀌면은 논리도 바뀌고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도 개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지금 여야 사당도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 지금 개헌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네. 그런 말들이 좀 들리고 있고 네. 심지어는 개헌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겠죠. 문자 폭탄을 주면서 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네. 처리하라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종걸 의원님은
받으신 적이 있는지 아, 그에 대한 문자 생각은 폭탄. 어떤지. 네, 뭐 문자 폭탄을 어떤 때는 어제 같은 경우 한 뭐 100여 개도 받고요. 아하. 그럼 뭐 근데 저는 벌써 한 4년 전부터 좀 그런 걸 받아왔기 때문에 네. 뭐 우리 크게 그렇게 분위기에 얽매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문재인 후보 본인은 뭐 이렇게 헌법 그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거론하진 않고 있지만 그 지지자들이 저희들이 개헌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 한 35명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 의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에게 뭐 공천 배제 명단 예. 유포 뭐 이러면서 벌써 한 3년 뒤에 공천까지 그분들이 공천을 못하겠다, 너 당 떠나라 뭐 이런 식의 문자 폭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자 폭탄에 대해서 뭐 4년 전부터 난 받아서 뭐 덤덤하다 그러셨는데 진짜로 그래요? 아무래도 조금 정치인이 유권자가 뭔가 하여튼 예, 또 이제 전화도 옵니다. 전화도 오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받게 되면 아주 날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어떤 분은 저를 그게- 지지하는데 요번에 그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다. 아하. 아, 걱정하는 항일 지지를 운동가의- 철회하겠다고도 예. 하시나요? 예, 항일 운동가의 자손이라 자기는 여태까지 줄곧 지지해 왔는데 이 문자 이번에 이 아하. 헌법 개정 그걸 추진하는 것을 아하, 보고 예. 이제는 실망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그럽니다. 예. 저희도 지난번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국회에서 탄핵 표결을 앞두고 소위 말해 탄핵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게 뭐 국회에서 저희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때 그 저희들한테 문자 폭탄은 물론이고 전화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우리가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거로 그렇게 보이는데 네. 말씀은 지금 우리 이정걸 의원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그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30여 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일 텐데 네. 그러면 그 동력이 네. 많이 그 감소되는 것 아닌지 우리 이정걸 의원님 어떠신가요? 예, 당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견이 있으면 그걸 존중하고 또 다른 것들도 배려하는 것이 당내 민주주의 아니겠나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개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네. 골든타임, 네, 네. 개혁, 그 골든타임을 잘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알겠습니다. 마침표와 네. 같은 알겠습니다. 개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꼭 입장을 해야 유지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목 토크가 좀 낯서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8724님, 2364님이 고성국 진행자님 시간 너무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예.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자는 30초 정도의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자는 1분 이내에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네. 있습니다. 방송 중에 2550님이 지목 토크에 참여하셨는데 이종걸 의원님께 질문 주셨어요. 여기 질문 나와 네. 있습니다. 네. 예. 이종걸 의원께 한번 여쭙고 싶은 말은 사드 배치한 롯데에다가 칭찬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지 라고 질문을 저희들 주셨습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롯데에 대해서, 네. 사드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예. 롯데가 중요성의 판단을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나라의 결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또 후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들 중에는 대통령이 곧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잘 고려해서 네.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일단 그 우리나라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북핵 위기에 어느 정도 조금의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예. 사드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기업 입장에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반대하는 것보다 존중하고 싶습니다만 아, 네. 그러나 그 사드가 그 한미 또 네. 미일 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네, 시간 다 됐습니다. 과연 그 우리 국익에 관한 문제인지에 대한 네. 것들은 정치적으로 좀 더 알겠습니다. 예. 판단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2287님이 편파적인 방송 부끄럽지 않나요? 이런 건 소개 안 할 거죠? 이런 문자 보내셨습니다. 아, 왜 소개를 안 해드립니까? 예, 시청자들께서 왕이십니다. 다만 저희가
하루에 저희 한 90분 생방송 중에 4,000여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다 소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그때그때 이 토론 진행 흐름 속에서 질문 드릴 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더불어 계속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샵 4560 100원의 유료 문자가 자,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좀 본격적으로 좀 정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변론 마지막 변론이 끝났습니다. 네. 이제 모든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도 지금 모든 거 다 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이정걸 의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그리고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또 재판관들의 지금까지 그 거론된 그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뭐 탄핵은 3월 13일 이전에 네. 평의를 거쳐서 인용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예측을 하셨는데 네. 주장을 하신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그 뇌물죄, 네. 뇌물죄의 경우에 뭐 2번에 걸쳐서 이재용 네. 총수, 삼성 총수가 사실 구속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네. 증례 부분이 이제 거의 법원에서 인정된 경우입니다. 네. 지금 아깝게도 수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특검이 지금 이렇게 중단이 돼서 네. 못하게 됐습니다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 그것은 저는 탄핵의 어떤 모멘텀을 형성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국민주권주의라든지 직업공무원제라든지 네. 기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 너무 중대하고 거기 이미 종범이라고 교사범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 무슨 네. 뭐 안종범이나 최순실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다 구속돼 있는 중대 범죄에 이미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실에 비춰서 볼 때 그 거의 공범 넘는 네.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박 대통령에 대한 그 법률 위반은 너무 중대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뭐 변론 종결이 어제 되었고 또 조만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아마 결론을 내릴 거로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현재 어제 확정된 사실이라든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로 혐의들이 주로 있는 것이고 네. 같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일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일부는 기소돼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혐의만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결정한 것도 저는 사실이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에서 원래 정해진 기일이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 충분한 심의를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이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판관들이 심증을 형성할 때는 그 상당한 양의 증거조사와 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의 그 어떤 법정에서 증언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또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아주 섣부른 그런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이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 무슨 촛불 집회다, 네. 그 태극기 집회다 이래가지고 막 거의 어느 쪽이 결론이 나더라도 이게 그 후유증이 엄청난 그런 파장을 몰고 올 터인데 네. 이렇게 한다면은 오히려 정치권이 이것을 시작을 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알겠습니다. 그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네. 오늘 이종걸 의원님 좀 그래요. 말씀을 네. 좀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후유증과 있습니다. 관련해서 뭐 예. 당장 정세균 의장부터 어떤 결론이든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또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어떤 결론이든 승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시장은 여전히 기각되면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 어떤 생각이신지요? 예, 중요 정치인이 승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크긴 합니다. 그러나 네.
헌법재판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이 뭐 법적인 불복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네. 그 나온 내용 실체적인 과정에 관해서 내 마음속으로 내심적으로는 승복할 수 없는 것은 그 뭐 민주사회에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영향은 없지만 네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중요한 대통령 후보자들이 승복할 수 없다고 한 기각이 됐을 때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정치적 파장은 클 것이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적절치 않다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 발언할 수 있다? 역시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승복합니다만 그런 내심으로 기각이 됐다는 것은 도저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선 결정이 이종걸 된다라고 의원님부터 기각이 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 질문하신 건데. 그 말씀조차 네. 이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승복할 수 없는 거로 저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문재인 그 전 대표께서 저 탄핵 기각 시 형명밖에 없다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네. 그 결정이 또 맞는 결정이다라는 그런 말을 좀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원하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지금 이종걸 의원님 말씀대로 승복을 안 하고 또 다른 조치를 할 가능성이 틀림없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볼 때 전 국민 1,000만 명이 모인 촛불광장에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 승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각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희들도 저희 민주당 얼마든지 다른 의원들도 말씀을 대부분이 드릴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그분은 이제 사실은 한 석 달만 지나면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스테이터스 코입니다. 그냥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시 관리를 위해서 네.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데 민주당 전반적인 의견들, 저희 의원들의 생각들은 어떻게 이번에 이 그러니까 상황에 그 부분을 이제 순수하게 어떤 말을 할 땐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승복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아니 이러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그 헌재에서 이 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를 하겠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건 헌재의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 또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승복하지 않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똑같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늘 의도가 좀 있습니까? 뭐 유명 정치인이 예. 어떤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해서 항상 이런 사회적 세력, 정치적 세력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과제거든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느 정도 민주사회의 전통, 그럼 질서 이런 정확하게 걸 말씀을 볼 때 해주시는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영향을 아니 받지 듣고 않을 것이다 있는 이렇게 시청자들이 생각합니다. 보면 우리 이종걸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게 승복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승복을 하겠다고 모두에는 말씀하시는 뒤에는 들어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대체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거 제가 분명히 지금 들리질 않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도 그분들의 숫자나 그분들의 열성이란 게 그 보통을 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게 인용이 된다면 이걸 승복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도 저는 그건 법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그 법적 판단의 질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항소심, 상고심이 없어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정치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이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그 형식과 실체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썩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는 시청자들이 너무나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법적 정치적 분리할 게 국민들의 아니고 경우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헷갈릴 것 같지 정확하게 않습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예. 그렇게 그럼- 말씀을 A로 말씀하시고 그 내부로는 B 의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저 그건 좀 다른 유기전 거죠. 의원이 계속해서 지금 주문하시니까 제가 네. 단답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을 해도 승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때는 승복 못하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그건 승복 결코 이것은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불복할 다른 방법이 불복할 없다. 다른 방법은 네, 없습니다. 그 얘기죠. 네, 승복은 못한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다. 그 얘기죠? 승복하겠다는 뜻이죠. 아니 결코 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금 백주대낮에 예. 그런 강도직과 절도를 한 그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판단을 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그것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의 요건으로서 법률과 헌법의 위반 그 중에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때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 거기에 딱 맞는 행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탄핵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도 법률가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네. 원래 그 탄핵이 결정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아주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탄핵이 인정되는 거지 지금 헌법과 법률 위반된 행위가 확정이 된 것도 아닌데다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아주 곤란한 정도 심각하게 곤란하게 이를 정도까지 그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마치 된 것 같이 그런 전제에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런 섣부른 결론에 이르는 아니, 것이지. 탄핵 요건에.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심리를 하고 증거조사도 하고 증인들의 증언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너무나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나 섣불린 결정이 될 탄핵 수 있다. 요건의 그런 말씀을 법률과 드린 헌법의 겁니다. 위반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정확히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의 사실, 실체적 진실이 재판관들한테 인지가 됐다 하는 정도라면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 확정 이후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형사재판, 민사재판이라는 그런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법률적으로 확정이 된 이후에 탄핵한다면 사실 얼마나 알겠습니다. 후회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불가능한 그래도 것이죠. 확정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들이나 기초적인 증언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소장은 만료가 되고 또 한 분은 예.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잠깐 제가 일정에 맞추기 지켜본 위해서 전 그런 국민들이 볼 아니냐. 때 지켜본 그런 국민들이 생각을 어느 하고 있는 정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판관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확정할 수 있는 정도의 심리는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 예. 두 분 다 이 변호사 출신이시라 법률가신데 제가 한두 가지만 좀 네. 확인차. 아까 그 강도짓, 절도짓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 약간 좀 강도가 너무 세다, 약간 지나치셨어요. 부적절한 네. 표현이다라고 아까 지적하셨는데 혹시 좀 취소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뭐 표현 자체가 뭐 인격이 훌륭하신 그것에 갑할 정도의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한 것이지 예. 그런 뭐 범죄 강도짓을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예. 지금 안종범 씨의 그 국가 거대한 권력을 활용해 가지고 남의 돈을 뺏었습니다. 뺏어 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공갈이 될지 강도 행위가 될지 모르십니다만 그거는 그에 값하는 정도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발언은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평소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그 점잖은 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그 사실관계를 좀 오인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이 촛불 집회, 1000만 촛불 집회를 나와본 사람이면 그런 얘기 못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뭐 촛불 집회에 대한 질문은 아니고요. 3833님이 이종걸 의원께 질문합니다. 태극기 집회가 관제 데모라고 일부 언론에서 폄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촛불과 태극기 집회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정상적인 지금 그 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1000만이 모인 그 광장에 열린 국민들의 그 촛불을 보고 나면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념적으로 어떤 사실 진실 관계에서
저항하고 그럴 어떤 여지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여권의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고 네. 또 뭐 여권과 굉장히 가까운 어떤 변호인 출신의 어떤 그런 분들도 나서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종전에 보고 이렇게 늘 느껴왔던 그런 어버이 뭐 연합 뭐 이런 분들이 네. 동시에 나서면서 네. 뭔가 이게 조직적인 저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러면 것은 관제대모처럼 보인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그것은 결코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정상적이지 않다. 예. 예, 유기준 의원. 그럼 예. 유기준 의원님께는 촛불 집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선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 지금 네, 제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양쪽 지금 다 말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종걸 의원께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1,000만이라고 하시는지 뭐 근거를 제시하라면 아마 제시를 정확하게 못 하실 겁니다. 아마 네. 그쪽 집회 주최 주최 측의 추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촛불 집회에 뭐 맞서는 집회의 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 집회에 모인 숫자는 오히려 현재는 더 많을 것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뭐 300만이니 200만이 100만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아까 다르게 뭐 이상하게 폄하를 하셨는데 그분들도 애국 충정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참석하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어디 지난번에는 뭐 다르게 표현해서 뭐 일당을 받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었는데 실제 그거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분들의 소망과 그분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면은 그 한쪽에 있는 그 논리만 가지고 네. 이 뭐 그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정말 곤란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하지 않던 상황에서도요. 뭐 전경련에서 무슨 어버이 연합 집회가 있을 때 뭐 몇십억이 지불됐다라든지 뭐 동원됐다라든지 이런 기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분명히 그분들이 제공하는 그 현장을 뭐 사진을 찍은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근거 없는 얘기일까요? 어떻든 간에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아니길 바라면서도 그 사실이 어쩔 수 없다면 저는 참 슬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촛불 집회에서 모인 분들은 제일 많이 모였을 때는 전국에서 200만 이상이 모였어요. 서울에서만 100만이 넘는 인구가 모인 것들이 벌써 한 3번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광주, 대구까지. 그러니까 숫자를 자꾸 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부분은 연 인원으로 1,000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일반화시켜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 뭐 그건 이미 언론에서 제가 이제 얘기했기 이야기할 때문에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그 말씀을 자꾸 100만, 200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추산일 것이고 경찰도 처음에는 이제 정확한 집계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만둔 상황이고 이제는 집회 주최 측에서 말씀하시는 그 숫자를 가지고 서로 이제 카운팅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현재로 보면은 오히려 숫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태극기 집회에 모이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앞으로 나가면서 토론을 하셔야 되니까 내일이 3월 1일 3일 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집회보다도 더 규모를 크게 해서 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집회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그러나 유력 정치인 대권 주자들이 또 어쨌든 집회에 참석을 해서 또 국민과 함께하고 있는 현상도 동시에 있습니다. 두 분은 우선 태극기 집회나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보셨죠? 저는 뭐 거의 촛불 집회 매번. 토요일마다 거의 예. 참석을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셨습니까?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아직은 안 가셨고. 그런데 정치인들, 유력 정치인들이죠. 대권 주자나 당 지도부가 집회에 가서 연단에 수고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원님? 뭐 지난번 토요일 날은 그 심상정 의원이 올라간 걸 봤는데요. 그 전에는 우리 이 촛불 집회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만 하고 예, 직접 연단에 올라가서 안 인사하고 예. 뭐 연설하는 거는 네.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저희 당에서 별도로 집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당 행사니까, 당 행사니까? 예, 그 총개철 한 분야 이렇게 차지해서 그럴 때는 이제 뭐 유력 정치인들뿐 아니라 저도 올라와서 이렇게 발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럼 당 행사 말고 내일 이제 촛불 집회 참석을 네. 야권 정치 지도자들이 할 때 네. 뭐 참석은 뭐 말씀하셨고 그러나 연단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는 것까지는 좀 찬성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좀 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도 사실은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다. 예, 그 주최 측에서 허용만 한다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자기 뜻을 말씀하고 싶겠습니까? 예, 유기준 의원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당에서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태극기 집회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심지어는 마이크도 잡고 연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분부터 그 광장의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하는 것보다는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좀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의견을 다 존중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맞는 국민들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자, 탄핵 관련 얘기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이 특검 수사 현장 거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 황교안 대행이 불승인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죠. 관련 발언 듣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였으며 이번 결정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그 특검 연장 불허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 뭐 지금 야권에서는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종걸 의원은 어떤 생각이시죠? 무슨 특검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참 눈에 띄던데요. 네. 그건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 특검 그 법에 보면요. 수사를 못한 경우에 일에 한해서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고 그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의 내용입니다. 예. 지금 그 가장 중요한 분 수사 못했습니다. 그렇죠?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재벌 중에서도 이재용 총수 외에는 다 못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특검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검에서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라는 게 워낙 덩치가 크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아주 수사도 방해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말 수사 방해하는 기법이라는 게 정말 기상천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코너에 몰린 그 네. 기간에 네. 저는 당연히 그것은 해석상 법률의 해석상 특검 연장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황교안 대행이 특검의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는지 네. 그것 자체가 참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근데 예. 저는 탄핵에 관해서는 이제 대통령도 지금 탄핵하는 상황인데 그 뭐 어찌 보면 그냥 종적인 인물 하나를 또 탄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다든지 또 어찌 보면은 황교안 대행에게 그 본인의 목적을 시켜줄 수 있어요. 이런 보수 쪽 어떤 목적? 수구설에게 어떤 자기의 그 집중적인 힘을 존재감을 가시함으로써 그런 어찌 보면 걸- 사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걸 의도하고 그런 거를 오히려 힘을 키워주는 것들은 오히려 썩 옳지 못하다 전술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자, 예. 네, 탄핵하는 거는 이게 저는 좀-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네. 이것을 이종걸 의원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듣고 네. 예, 유기준 네. 의원. 네. 그 특검이 원래 이제 설치가 될 때 그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 설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번에는 특검이 야당의 추천에 의해서 특검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의 방향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그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저는 수사가 진행됐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70 이내에 수사를 종료하도록 원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외적인 사유에
있을 때는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예. 네. 그거는 이제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그 결정해서 전적으로 재량에 재량의 하는 것인데 문제라는 거죠. 그게 그 권한대행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적법한 직무집행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군 저렇군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특검이 지금 하기 이전에 검찰에서도 특별수사본부를 예. 설치해서 충분히 네. 또 했었고 또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위에 예. 일반 형사 사건으로 해서 다시 그 일반 그 검찰에서 또 수사를 계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지금 또 한다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특검을 예. 상설적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 저는 오늘 보면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하실 말씀들이 많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예. 다음 주에. 예, 용호 일단 상박 다시 두 분 뵙도록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